여러분, 과학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죠? 너무 익숙해서 그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바로 이 단어, 과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제가 과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이것 좀 보세요. 실제로 구글에 영어로 science란 한국어로 과학을 쳐보면요. 결과가 거의 똑같아요. 비커, 원자 모형, 하얀 실험 가운 이런 이미지들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전 세계가 과학에 대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의 뿌리를 한번 캐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서양으로 가보죠. 우리가 아는 그 science라는 단어, 그 뿌리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뜻부터 시작해 볼까요? 케임브리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과학이란 자연과 물리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다. 또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과학의 정의죠?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science라는 단어의 진짜 고향은 라틴어예요. scientia 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원래 뜻이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훨씬 더 넓고 어떻게 보면 더 단순했어요. 그 뜻이 뭐였냐면 바로 지식. 그냥 안다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아마 이 문장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키엔티아 에스트 포텐티아.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로 유명하죠.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키엔티아, 이게 바로 사이언스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이언스는 화학이나 물리 같은 특정 분야가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이 곧 힘이라는 그런 엄청나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단어의 뜻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았던 건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의미가 계속 변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14세기에는 그냥 알고 있는 상태 그 자체, 그러니까 정말 모든 종류의 지식을 다 포함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그 유명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개념이 확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18세기가 되어서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서양의 사이언스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동양으로, 바로 우리가 쓰는 과학이라는 단어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한자 두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네, 바로 이 글자들이죠. 과목 과자의 배울 학자.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먼저 과자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 글자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왼쪽에 벼, 그러니까 곡물을 뜻하는 화자가 있고 오른쪽에 양을 재는 도구, 말, 돼 할 때 그 두자가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원래 뜻이 뭐였냐면 수확한 곡물의 양을 재고 품질에 따라서 등급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 분류하는 행위, 바로 그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나눈다, 분류한다는 이 개념이 점점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나 규칙이라는 뜻도 갖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쓰는 교과, 과목, 학과 할 때처럼 학문을 세세하게 나눈 단위를 뜻하는 말로 발전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합쳐볼까요? 과와 학. 과학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뭘까요? 바로 나눔에 대한 학문 또는 여러 과목으로 나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이언스의 원래 뜻, 지식과는 느낌이 정말 다르죠? 이렇게나 뿌리가 다른 두 단어가 대체 어떻게 만나서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 메이지 시대의 오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학이라는 단어는 사실 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서양의 사이언스라는 개념을 번역하려고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보면 이 번역이 사이언스의 진짜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아요. 당시 일본의 번역가들이 19세기 유럽 대학들을 보니까 학문이 막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전문 분야로 쫙 나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렇게 나누는 게 바로 사이언스의 핵심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갈래로 나뉜 학문이라는 뜻으로 과학, 거학이라는 신주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중대한 오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사이언스는 원래 지식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넓고 통합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과학은 나눔에 대한 학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로 탄생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번역을 거치면서 사이언스가 원래 품고 있던 그 넓고 통합적인 지식이라는 개념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번역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는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본질에 가깝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의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나눔의 학문이라는 번역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과학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더 와닿는, 더 쓸모있는 정의가 과연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멋진 답을 17세기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이미 내놨습니다. 그의 책 리바이어던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란 여러 귀결들과 하나의 사실이 다른 사실에 의존하는 그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홉스의 정의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과학은 그냥 사실들을 나열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게 해주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확실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지식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요, 과학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세상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보는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보는 눈,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귀결에 관한 지식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마 모든 게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